오늘은 계획서 위반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처음에 뭐 이 여러 동영상 올릴 때 기본적으로 데이터 매니지먼트에 대한 내용을 하려고 저희가 이 채널을 만들었었고, 채널 제목이 그래서 DM is important였었죠. 그래서 데이터 매니지먼트 프로세스를 이제 여러 동영상에서 진행을 했었고, 데이터 밸리데이션이라는 이제 영상에서도 데이터 밸리데이션 프로세스를 한번 쭉 설명했었습니다. 데이터 밸리데이션 프로세스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다 에디 체크로 진행하고, 그러니까 즉 연구자가 혹은 CRC가 입력과 동시에 시스템에서 쿼리를 생성하게 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발생한 쿼리를 뭐 이렇게 쿼리를 그냥 놔두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키가 2m 10인데 진짜 2m 10이에요. 이렇게 남겨두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시스템 쿼리 매니지먼트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런 시점에 시스템으로 걸 수 없는 내용들을 이제 뭐 매뉴얼 쿼리 같은 걸 내는 방식에서 매뉴얼 쿼리 프로세스가 있고, 이 매뉴얼 쿼리 할 때 CRS 큐브에 있는 이런 PD 메뉴라는 걸 이용해서 쿼리와 달리 이런 PD 메뉴를 이용해서 계획서 위반 내용을 별도로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까지 해서 그렇던 계획서 위반의 내용을 definition of protocol이라는 문서로 정의하여서 계획서 위반의 내용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까지 잠깐 개요를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도대체 어, 계획서 위반이 뭐냐? 뭐 이제 계획서 위반을 어떻게 컨트롤하냐? 이제 이런 내용을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이전에 다른 여러 다른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임상시험 하게 되면 제일 기본적으로 이제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 게 GCP인데, GCP에서 데이터 매니지먼트에 대한 내용은 별로 없어요. 실제로는 없고, 실제로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데이터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내용은 두 개 나와 있는데, 하나는 GCP에서는 그냥 모든 절차에 품질 보증해야 된다 이게 나오고, 실제로 데이터 매니지먼트와 제일 관련된 내용은 아이러니하게 CRA의 responsibility 5.18의 모니터링에 대한 여기에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CRA가 해야 할 여러 일들이 있는데, 그중에 데이터의 적절성과 관련된 내용이 몇 개 표시된 게 있어요. 당연히 그 내용을 데이터 매니지먼트도 커버해야 합니다. 빨간색들을 몇 개 한번 이렇게 보면요, 표시해 봤는데, 뭐 다른 GCP 내용은 오늘은 이제 그런 뭐 CRA 얘기를 할 건 아니니까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같이 오늘의 주제인 계획서 위반의 내용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CRA가 해야 될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시험자가 승인된 임상시험 계획서 및 승인된 모든 임상의 변경 계획서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서브젝트는 계획서에 명시된 대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 계획서에서 명시한 내용을 위반한다는 게 대략 뭐를 얘기하는가, 이제 그 내용을 오늘 좀 살펴볼 거예요. 계획서에 워낙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어서 위반이 도대체 어떠한 내용을 주로 위반을 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사실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적합한 시험 대상자만을 등록하는지 확인한다 이런 건 거죠. 사실 요건 여기 이게 구속될 수 있습니다. 귀속될 수 있어요. 구속이 아니라 계획서에 이러한 대상자만 등록하라. 이런 대상자를 등록하라라고 얘기하죠. 선정제외 기준이라고 돼 있는. 왜 선정제외 기준을 했을까요? 그렇죠. 이런 조건인 사람만 등록하여서 안전성을 개런티하고 또 유효성에 차이가 있지 않게 하려고 안전성과 유효성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범위를 만들어 놓는 거죠. 이 정도 조건의 환자면 페어한, 그렇죠, 비교적 균등한 결과가 나올 거라는 그런 조건들을 쭉 걸어 놓은 게 선정제의 기준입니다. 계획서의 핵심 내용인 거죠. 네, 이런 내용이 돼 있어요. 이제 요거는 진짜 뭐 계획서의 모든 내용이 포함된지 확인한다. SDB와 관련된 내용에서 요거는 굳이 얘기하진 않고요. 계획서를 준수하고 있냐? 똑같은 얘기지만 계획서 준수 내용 중에 선정제 기준에 적합하냐,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계획서 위반은 어떤 컨셉을 갖고 있냐? 그렇죠. 어떤 것을 갖고 있냐? 네, 일단 안전성과 유효성에 임상시험의 목적이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는 거였잖아요. 우리약과
이미 규제당국에서 허가해준 그 약들, 이전의 약들과 비교했더니 우리 약이 나쁘지도 않고 더 나쁘지도 않고 더 위험하지도 않았으니, 즉 비슷하거나 더 좋으니 우리 것도 승인해 주세요. 약 팔기. 이제 이런 컨셉이 들어있다 했었잖아요. 근데 계획서에서는 어쨌든 안전성과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혹은 동일하게 조건이 나오게 하는 걸 다 명시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계획서에서 이런 것들을 따르라고 얘기한 것들이 있는데 그냥 그건 다 안전성과 유효성과 연결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돼. 그 기준에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계획서 너무 많은 내용이 있으니까 뭐가 안전성이 뭐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따라야 되는가 이제 이런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저희가 이제 뭐 여러 내용 여러 회사들의 내용들을 봤어요. CRA가 모니터링할 때 계획서 위반의 내용을 어떠한 카테고리로 분류하는가를 봤더니 대략적으로 이러한 카테고리를 써요. 계획서 위반의 종류를 이런 걸 확인해요. 임상시험 참여할 때는 모든 대상자는 그냥 참여하면 안 돼요. 아는 의사라고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동의서를 받아요. 동의서에는 임상시험에 참여하실 때 위험, 뭐 절차 이런 거 다 안내돼 있고 언제라도 탈락 원하시면 그만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고 당신은 이렇게 대조약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등등의 설명을 하게 됐는데 이런 설명이 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상시험 처음 시작하는데 임상시험 처음 시작해요. 이렇게 등록할 때 우리 동의서 날짜 보통 CRF 이렇게 구성하거든요. 이게 동의서 날짜가 비지원부터 더 이후예요. 그러니까 방문한 다음에 자 동의서 안 받았네, 동의서 받았다 이러면 난리 나는 거. 난리까지는 아니더라도 계획서 위반이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계획서보다는 GCP 상에서 ICF라는 영역이 있어요. GCP 상이 아예 동의서에 대한 영역이 있는데 오늘 그 디테일하지 않지만 어쨌든 개념적으로는 환자에게 서브젝트에게 먼저 동의를 구하고 임상시험을 진행한다 이 컨셉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집 윈도우라는 게 있죠. 계획서에 보면은 방문이 몇 개고 방문마다 간격을 다 정해놨어요. 왜 정해놨겠어요? 주기적으로 안전성 팔로우업하고 실제로는 더 가까운 거는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거죠. 약을 28일 동안 먹어야 효과가 있어요. 그럼 28일 만에 와야 돼요. 예. 그때 효과를 측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비즈 윈도우의 컨셉이 있죠. 계획서에 방문은 몇 개고 몇 번, 며칠 만에 오세요. 이거 다 효과를 측정하고 또 안전성도 체크하려고 하는 것들이니까 그 내용 비직 간격을 잘 지켜야 됩니다. 선정제의 기준, inclusion, exclusion, clarity 돼 있고 선정제의 기준에 보면 뭐 이런 랩 수치가 잘못된 사람 들어올 수 없어요. 이런 병력 있는 사람 들어올 수 없어요. 이런 뭐 이런 조건이 뭐 이렇게 너무 나이가 많거나 너무 어려도 들어올 수 없어요. 뭐 이런 블라블라블라 내용들이 있죠. 또 이런 약들을 먹은 사람은 들어올 수 없어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들 중에서 임상시험 이전에도 먹어서도 안 되지만 임상시험 우리 아이피아도 같이 먹으면 안 돼요. 해서 금기 약물이 있어요. 전형적인 계획서 위반의 전형적인 내용입니다. 동의서 비즈윈도 선정제의 기준, 그다음에 임상시험 기간 중에 우리 아이피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들. 왜 같이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죠. 고혈압 스탄인데 고혈압 약을 먹어. 불합리하죠. 약 두 개 먹은 사람 효과가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약이랑 어떤 약 같이 먹으면 위험할 수 있죠. 우리 약이랑 같이 먹으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약. 예. 먹으면 안 되겠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실제로 이제 많은 계획서 위반 내용 중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약물이에요. 선정제 기준에서 어떤 약물인데 약물이 제일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다시 조금 더 설명할게요. 컴플라이언스가 무슨 개념이었었어요? 컴플라이언스 순응하다, 그러니까 GCP에 컴플라이언트하다, 계획서에 컴플라이언트하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죠? 계획서 위반, 계획서에 컴플라이언트하지 않은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건데 사실 컴플라이언스 순응이고 임상시험에 또 컴플라이언스 저걸 얘기해요. 복약 순응도라 해서 원래 약을 28, 그러니까 즉 28개, 데일리로 하나씩 먹어 28개 먹어야 되는데 최소한 80%는 이상 먹어야 효과가 난다. 이런 컨셉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비지 윈도우라 백날 지켜봤자 약을 다 안 먹고 왔어요. 효과가 나겠어요? 약을 안 먹으면 효과가 좋겠어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방문을 28일 만에 와라. 이런 거는 그 사이에 약을 다 그렇죠. 용법 용량에 따라 다 먹고 오라는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컴플라이언스랑 이런 비즈 윈도우랑은 개념상으로 상당히 이제 유사한 개념이에요. 에피커시에 대해서 효과를 적절히 측정하려면 일정 수준의 약을 먹고 일정 시점에 일정 수준의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약을 먹어야 된다는 게 듀레이션 컨셉도 있으니까 먹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IWRS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랜덤의 생명, 이제 IWRS 할 때 IWRS 이렇게 채널을 쭉 보시면 쭉 설명 나오겠는데 제가 그런 표현을 한 거 있어요. 랜덤의 생명이 뭐냐? 원래 계획된 순서대로 실제로 환자가 등록된 순서와 등록해서 랜덤한 순서가 원래 계획된 순서와 실제 랜덤된 순서가 일치하느냐? 이제 이거가 생명을 했는데 그래서 랜덤의 순서가 깨졌다 이러면 계획서 위반인 거예요. 사실 뭐 실수로니까 좀 봐줄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실수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랜덤의 순서가 깨지면 그냥 계획서 위반으로 간주해요. 그렇죠. 모르죠. 모르는 일이죠. 랜덤의 순서를 의도해서 효과가 좋은 사람을 일부러 순서를 바꿨을지 알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러진 않았겠죠. 하지만 그러지 모르니까 하여튼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랜덤의 순서 원래 계획된 순서대로 배정되지 아니하면 계획서 위반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랜덤을 해서 시험군 IP를 줬는데 어머 약 번호가 잘못돼서 다른 사람한테 약을 주거나 아니면 딴 약을 잘못 줬어요. 이런 거 다 계획서 위반으로 봐요. 사실 랜덤은 시험군 배정을 하는 거고 실제로 그 약을 주는 건 IP잖아요. 얘가 시험군이었는데 랜덤이 IP를 대조군 줘요. 그럼 실제 대조군 먹은 거잖아요. 이게 복잡 다단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잘못된 IP 투여하거나 이런 것도 다 계획서 위반으로 봅니다. 실제 군을 결정하는 거 잘못된 군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다음에 계획서마다 우리 이제 프로토콜 지난 이전 영상에 보면 프로토콜이라는 내용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게 프로토콜 DM이 프로토콜 어디 봐야 되는가 뭐 이런 거 설명하는 것 중에 트라이얼 디자인 나와 있고 위드드롤 영역이 있어요. 계획서 위드드롤 영역이 있는데 탈락해야 되는 사유들이 명시되어 있는 게 있어요. 왜 탈락시킬까요? 그렇죠. 계획서대로 안 하거나 아니면 이게 윤리적으로 이 환자가 위험에 빠졌어요. 아니면 치료 효과가 베네핏이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탈락시켜야죠. 괜히 환자 고생시킬 필요 없으니까. 임상시험에서 환자를 쓰는 게 아니라 임상시험 통해서 환자 개선됐을 때 임상시험을 지속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다양한 탈락 사유를 계획서에 명시해요.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 뭐 어쩔 수 없이 환자가 그만두면 그만둬야 되니까 그렇게 돼 있고 의사가 의도적으로 이런 조건이면 탈락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기도 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위험한 상황이니까 탈락시켜라라고 프로토콜에 명시했는데도 불구하고 탈락을 안 시켰어요. 비윤리적이잖아요. 계획서 위반되지 않은 거죠. 탈락시키라 그랬으면 탈락시켜야 했어요. 안 시키면 계획서 위반 이렇게 되는 거죠. 임상시험의 목적이 안전성과 유효성인데 유효성이 이제 목적이 엔드 포인트였잖아요. 퍼포즈 뭐 이렇게 엔드 포인트 이런 표현을 쓰는데 방문 간격도 잘 지켜, 약도 잘 먹어, 다른 문제가 없는데 검사를 안 했어요. 이러면 완전히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니면 이게 혈압 같은 걸 재야 되는데 남들은 다 이렇게 손으로 빡빡 눌러 수동으로 혹은 뭐 이렇게 약속된 그걸로 됐는데 혼자만 간이 혈압계로 쟀어요. 키를 재는데 혼자만 이게 원래는 계획서에서 이렇게 뭐 머리에서 자동으로 내려서 툭 찍으면 이렇게 체크되는 그런 걸로 하라고 했더니 줄자로 쟀어요. 발견된 거죠.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와 관련돼서 계획서에 명시된 방법대로 측정하지 아니한 모든 경우가 계획서 위반이에요. 특히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는 얘가 목적이니까 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이게 실제로 상당히 메이저한 우리가 보통 메이저한 계획서 위반으로 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임상 시험은 우리 아이 그러니까 우리 아기랑 우리 아기랑 뭐랑 비교하는 거예요? 이미 식약처에서 허가해 준 약. 개념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뭐 아닐 수도 있어요. 예. 그냥 허가한 약 이런 거잖아요. 예. 우리 약이랑 요거 비교해서 우리 약이 이미 이전에 허가한 약과 비교해 보니 더 위험하지도 않고 효과가 없는 것도 아니니 우리 약도 허가해줘 이런 컨셉이라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효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거 믿을 수 없는 거죠.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거 이런 것들을 다 계획서에 명시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어떤 거다? 이런 내용. 사실 ICF는 뭐 동의서 안 받았다고 효과에 영향을 미치겠어요. 이건 윤리의 문제인 거죠. 비즈 윈도우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28일 만에 왔어요. 효과를 재야 되는데 17일 만에 왔어요.
그럼 효과가 제대로 나오겠어요? 효과 안 나오겠죠. 예. 이러면 대조요구는 다 17일 만에 오고 시험약은 28일 만에 왔으면 그 약의 효과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계획서에서 똑같은 조건이어야 되니까. 그리고 비즈 윈도우랑 비슷한 개념이 뭐라고요? 컴플라이언스 개념이죠. 간격을 잘 지키고 간격에서 다 약도 제대로 먹어야 효과가, 그죠? 원래 효과가 있는 약이라면 효과가 있고 없는 약이라면 안 나오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약을 들 먹거나 비즈 윈도우를 위반한 사람의 효과, 그 결과는 결국은 믿을 수 없는, 이런 믿을 수 없거나 언더에스티메이트 돼 있거나 뭐 등등의 문제로서 적절한 효과가 아니라 판단, 엔드 포인트가 아니라 판단해서 계획서 위반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비즈 윈도우는 예를 들면 방문을 4번 다 하고 뭐 방문 간격이 베이스 랜덤 이후에 뭐 56, 8주 만이어야 돼요. 이러니까 당연히 임상시험 완료했습니까가 완료인 거고, 완료인 사람만, 임상시험 완료했습니까가 완료인 사람만 계획서를 한 거예요. 완료 안 하면 무조건 계획서 위반한 게 아니에요. 누가 계획서는 당연히 완료하라고 되어 있었겠죠. 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계획서 위반의 카테고리 11개를, 요거 선정적 기준 요거 합하면 9개를 말씀드렸어요.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줄줄줄 외우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얘는 그냥 우리가 뭐 어떤 식으로 확인할 수 있냐 잠깐 살펴볼게요. 살펴보면 네, 요거를 다시 조금 줄여서 네, 이렇게 잠깐 살펴볼까요? 동의서는 이제 우리는 몰라요. 사이트에서 샤레이가 나가서, 사이트에서 이제 샤레이가 나가서 확인하는 방식. 근데 우리는 그냥 동의서 날짜가, 요 날짜가 모든 날짜보다 빠른지만 확인하면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비즈 윈도우는 각각의 비즈 윈도우, 핵심적인 비즈 윈도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여기는 비즈 2와 비즈 5가 아마 임상시험의 주요, 그러니까 비즈 2의 랜덤에서 비즈 5까지 약을 먹게 한 이런 구조인가 봐요. 근데 2와 3이 조금 빨리 왔어요. 근데 3, 4가 다시 약간 길었어요. 요거 약간 차이, 원래 계획서보다 조금 벗어났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2와 5 사이가 원래 계획서에서 명시한 그 일정이랑은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위반했으나 전적으로 위반하지 않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일반적으로 계획서에 보면 B5에서의 베이스 라인과 비교했을 때 뭐 블라블라 이런 컨셉이 있으면, 즉 비즈 윈도우 중에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 MAR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 오늘 영어 안 되네요. 엔드 포인트에 해당되는 비즈시, 해당되는 비즈이 있어요. 당연히 베이스라인은 랜덤하는 비즈겠죠. 여기 랜덤한 비즈. 랜덤한 비즈는 어디?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를 측정하는 그 비즈. 요 두 개가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효과 엔드 포인트 변수도, 엔드 포인트 베리어블도, 오늘 영어 진짜 안 되네요. 베리어블도 있어야 되고, 엔드 포인트 베리어블을 측정한 그 간격도, 듀레이션도 적절해야 됩니다. 그 듀레이션 사이에 뭐도 맞아야 돼요? 컴플라이언스도 맞아야 돼요. 요 세 개가 되었을 때 비로소 효과가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걸 확인하는 게 임상시험 종료가 완료해야 되고, 그때 BGD와 BG도의 간격이 계획서에서 명시한 허용된 범위 BG 윈도우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엔드포인트 베리어블이 예를 들면 고혈압이 다르면 여기도 혈압이 적혀 있어야 되고, 혈압이 어디 있을까요? 활력지에 여기도 혈압이 적혀 있어야 되고, 여기도 BG도에도 혈압이 적혀 있어야 되고, 요 세 개를 얘기한 거예요. 요 세 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정제 기준은 뭐 말할 나위 없죠. 선정제 기준에 안 맞았는데 대충 무시하고 너가 들어오는 거 비윤리적인 거예요. 환자가 위험에 빠지거나 뭐 100번 양보해서 이제 에피커시면은 약간 이렇게 프로드 조작에 가까운 거고, 위험성, 리스키하게 하는 거면 약간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획서 위반에 대한, 특히 선정제 기준에 대한 것들은 끊임없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쿼리도 열심히 타이트하게 걸고, 우리 이제 ECS 영역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동일한 내용을 거는 거지만 PD로도 동일하게 걸어서 이중으로 체크하게 해서 쿼리는 연구자가 임의로 종료할 수 있으나 PD는 종료하지 못하게 이제 이런 테크닉을 써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IWR을 쓰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랜덤 오류가 날 수 없어요. 다만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보통은 사이트에서 진짜 나는 랜덤 오류는
예를 들면 1번, 2번 환자가 같은 날 왔어요. 근데 착각해서 1번은 스크리닝 페일이고 2번이 등록 환자인데 착각해서 1번이 스크리닝 페일인데 랜덤된 환자인 줄 알고 1번에다 무작위 배정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은 우리 또 유튜브 이전 동영상에서 랜덤 에러, 뭐 블라인드 에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내용을 제외하고는 IWS면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IP도 어쨌든 약사나 뭐 불출의 문제이니까 시스템을 쓰면 시스템에서 잘못된 약이 배정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그러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의 액팅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대부분 DM은 몰라요. DM은 모르고 CRA가 모니터링하면서 발견되거나 아니면 사이트에서 먼저 여기 올라서니까 시스템적으로 쿼리를 내는 방식이 아니라 시스템적인 강제죠. 무조건 순차적으로 배정되게 하고 랜덤에 해당되는 IP가 배정되게 하니까 절대 일어나지 않는데 실제로 그 액션 하는 데서 일어나는 거니까 이런 거는 별도로 오퍼레이션에서 수집하는 아까 우리 여기서 봤던 블라블라 확인한다 이런 거 임상시험 의약품 이런 거에 확인한 내용들 있는데 이런 거에서 쭉 확인되는 내용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걸 할 수 있어요. 계획서 위반인 내용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아까 임상시험 중 이거는 이제 샘플 과제여서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지만 임상시험 계획서 위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보통 아까 그 전형적인 게 뭐라고요? 요 금기약물이에요. 어디 갔어요? 프라이빗에 금기 먹지 말라는 약 먹었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추적 관찰 이상 반응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상 반응 중에 특수 이상 반응을 명시하는 경우들은 어떤 스타디가 있어요. 예를 들면 AST라고 이게 간 수치인데 간 수치가 정상범위의 2배를 너무 탈락시켜라 위험하니까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럼 계획서 위반인 내용도 여기 쭉 표시해서 랩을 해서 정상범위 상한치 2배인 걸 계속 찾는 거죠. 그래서 쿼리도 내고 뭐 계획서 위반이 PD 잡고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획서 위반이 계획서 위반 탈락시켜야 되는 조건들을 확인하면 됩니다.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그냥 간단하죠. BGD와 BGO의 활력 징후가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돼요. 이 임상이 고혈압 스타디라면 예를 들면. 얘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런 거 간단해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계획서 위반을 잠시만요. 키가 안 먹네요.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중에 ICF는 그냥 동에서 날짜 비교하는 거니까 이거 쿼리랑 비슷해요. 일반적인 쿼리랑 상당히 유사하고 비즈 윈도우도 그쵸 쿼리죠. 네, 쿼리랑 똑같으니까 쿼리에 놨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계획서 위반 내용으로 복사하면 됩니다. 선정제 기준도 엘리저빌리티, 그러니까 인클루전 I도 똑같아요. 다만 여기에 있어서 병력, 메디컬 이런 병력 있는 사람은 들어올 수 없어요. 이런 약을 먹었던 사람은 들어올 수 없어요. 두 개 체크하는 게 있어서 이런 거는 그때 이전에 코딩 같은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 말씀드렸었고요. 또 하나가 프라이빗 메디케이션. 이것도 당연히 CM에 있죠. CM에 있으니까 제일 어려운 게 그래서 핵심이고 본질적인 게 어려운 게 병력의 선정제 기준 해당되는 내용을 체크하거나 약물 중에 금기 약물 찾아내는 거. 이거 다 뭐로 결정해요? 그쵸. 매드라에 있는 LLT부터 SOC 중에 병력에 해당되는 것들을 기준하고 ATC 코드 중에서 어떤 ATC 코드에 어떤 레벨 1에서 걸리지 레벨 2에서 걸리는지 이걸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약물이 이러면 C10은 고지혈증 약인데 C10 계열의 모든 약 혹은 뭐 CA10 이거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건 레벨이 뭐 이렇게 ATC 코드 레벨 1, 레벨 2, 레벨 3 이렇게 레벨 3가 A10, A로 시작하는 모든 약 뭐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런 코드들을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EDC에는 함수를 통해서 입력과 동시에 어떤 약물, 어떤 병력이 금지 사항인데 나온 건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계획서 위반의 내용들은 카테고리를 좀 보시면 되고 실제로 EDC에 셋업하는 걸 보면 그냥 ECS예요. ECS에 똑같은데 타입이 시스템 PD라는 타입이 있어요. 시스템 PD라는 타입이고 여기 보면 제가 세 개를 걸었어요. 하나는 이렇게 비지도와 비지도의 간격이 요 비지 윈도우를 벗어나면은 그냥 계획서 위반으로 잡은 거예요. 완료 환자 중에 임상시 완료 대상자 중에. 그리고 두 개는 선정제 기준에 특정 병력인 사람을 그러니까 여러분 심장 질환과 관련된 병력이 있는 사람들은 제외 기준에 해당된다. 이렇게 한번 걸었어요. 그리고 약 중에
고혈압이 이제 여러 종류 약이 있는데 이런 약들은 약물을 잡았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보면 고혈압 약인데 고혈압 약의 저기를 어떻게 하냐? 여기 보니까 고혈압 약을 제가 뭐로 잡았냐면 요걸로 잡은 거예요. C03, C06, C07, C08, C09로 시작되는 약. 퍼센트는 이제 뭐죠? 와일드 카드 같은 거죠. 요걸로 시작되는 텍스트가 요걸로 시작되는 다 그냥 고혈압 약으로 잡은 거죠. 예. 또 여기서 이런 거 보면 얘는 뭘로 잡았는 이게 메드라 코드인데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SOC 코드가 10007541 이게 카디오바스큘라 디스인가 뭐 아마 그런 걸로 돼 있을 텐데 카디오바스큘라 디스오더인가 예 그거에 SOC가 그거에 해당되면 다 쿼리로 그러니까 PD로 내라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실제로 이게 동작 어디 가서 제가 지웠나 보네요. 잠시만요. 네. 동작하는 것들을 보면 아까 여기 PD라는 메뉴에 있으면 쿼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저장하고 연구자가 다 될 수 있는데 얘는 연구자가 다 될 수 없어요. 이렇게 금기약물 뜨면 얘는 메이저 이렇게 마이너 표시할 수 있어요. 관리하는 거죠 그때마다. 그래서 아까 C09로 시작하는 약 했었잖아요. 얘는 봤더니 얘도 C09로 시작하네요. 다 제가 익숙한 약들을 입력해서 이렇게 한가 봐요. 이렇게 낼 수 있고 그러니까 약 이름을 입력과 동시에 이게 금기 약물인데 알려주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네, 이런 게 있고 또 병력 같은 걸 보면 선형 병력 여기 병력 예를 보면 카디악 이게 무슨 병인지 모르겠는데 아밀로이도시스 무슨 건지 모르겠지만 아토레스트는 알겠네요. 예, 이런 것들을 메이저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뜨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데이터를 이렇게 수정하지 않는 한 예를 들면 요게 이렇게 데이터를 수정하지 않는 한 이렇게 수정되면 어디 갔죠? 저장. 예, 이렇게 수정하면 얘는 이렇게 지워지죠. 예, 삭제되죠. 이렇게 되지 않는 한 이걸 뭐 아무리 이걸 뭐 다 닫는 게 없어요. 그냥 메이저 스테이터스만 표시하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 위반은 여러 가지 용도에서 상당히 이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CRA가 실시간으로 이게 모니터링 열심히 하는 이유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DM에서 이렇게 이런 단계에서 처음부터 어떤 계획서 위반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잡을까 결정하는 이유는 다 임상시험, 이게 임상시험 입장에서 보면 리스크인 거죠. 계획서 위반에 속출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 리스크니까 리스크를 사전에 잡으려는 노력들의 일환인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밸리데이션 할 때 ECS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한데 계획서 위반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잡을 것인가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또 계획서 위반의 일반적인 8개 카테고리, 8개, 9개 카테고리 설명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스태트 공통적으로 그 내용은 쓰이고 그 외에 계획서 위반으로 더 잡을 것들이 있다면 하시면 됩니다.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말고도 검사 뭐 10년도 검사하는데 안 했어요. 이런 것도 다 계획서 위반일 수 있는데 메이저 우리 분석권 할 때 PP셋에서 빠지는 것들은 최소한 누락 없이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는 사실은 그러니까 마이너 했다고 해서 계획 PP셋에 빠지진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절차의 강화인 건데 메이저에 해당되는 건 직접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에 영향을 주는 실제로 환자가 탈락해야 되는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게 많아지면 나름 환자 수가 모자라서 임상시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예, 특히 메이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메이저 위주를 타이트하게 잡고 마이너는 100번 양보해서 못 잡았다 해서 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 그죠 마이너니까 그냥 마이너한 게 있으니까 잘해보자 이런 거였었고 메이저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을 반드시 카파 즉 개선이 요구되는 환자를 중단시키거나 이후에 재발 방지할 수 있는 뭐 이런 개선이 요구되는 액션이 필요한 상황들이어서 가능한 리얼타임으로 확인해야 되고 그러려면 사전에 정의해야 되고 그러려면 사전에 정의된 대로 가능한 CDMS의 PD라는 메뉴를 이용해서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혹시 뭐 이렇게 DM을 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 개스터디에서 계획서 위반의 내용 정의하는 것들 아까 9개 카테고리 있고 그중에 특히 병력과 약물에 대한 거는 이제 코딩 딕셔너리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 코드로 정의해서 PD를 한번 셋업해 보셔서 리얼타임으로 나오게 해서 CRA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사이트에 가서 계획서 준수인지 적합한 데서 확인해야 되는데 사실 약을 보고 저걸 알기 어려워요. 네. 그리고 병력을 보기에 CRA가 이게
코딩 이런 내용 모를 수 있잖아요. 그냥 텀을 보고 확인해야 되니까 불안할 수 있잖아요.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저렇게 시스템 기계적으로 시스템을 걸으면 필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임상시험의 품질이 상당히 이게 효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뭐 임상시험이 잘 되고자 하는 거고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만드는 게 DM과 CRN이니까 둘이 싸우기보다는 이렇게 협업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 밸리데이션 중에 DOP, 그러니까 계획서 위반 내용 하면서 말이 좀 많았는데 어쨌든 GP상에서 CR의 리스판서빌리티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고 당연히 DM도 해야 될 내용이어서 그냥 콜라보레이까지 CRA와 DM의 콜라보까지 잠깐 언급해 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주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